자, 오늘도 돈 벌기를 신나게 즐겨볼까요? 신나게 돈 벌 수 있는 오늘의 돈이 되는 이슈. 그 첫 번째 주자는 김원식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 지역은행 10곳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강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들여다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무디스는 지역 은행인 M&T 뱅크라든지 웹스턴 파이낸셜 등 10개 은행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낮췄습니다. 그 지역 은행부터 이제 다잡겠다라는 경고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11개의 지역 은행에 대해서 캐피탈 원이라든지 시티즌즈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지금 등급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이제 한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 은행을 중심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등급 앞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6개 대형은행, 그 끝이 아니라 6개 대형은행의 신용등급도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또 11개 은행에 대해서 등급 전망까지 낮췄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형은행 같은 경우는 뉴욕 멜론 은행이라든지 US 뱅코프가 속했는데요. 이유는 첫 번째로는 금리 부분입니다. 금리가 높아져가지고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또 상업용 부동산, 이것도 역시 지적할 만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 잔고가 많아서 향후에 은행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사무공간 수요 약화에 따라서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 관련 위험 노출액이 상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대형은행일수록 이제 부동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잠재적 규제 자본 약화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건전성이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이 미국의 신용 돈맥이 더욱 막힐 수 있다라는 점을 가장 크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피치 같은 경우도 앞으로 신용 경색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전체 신용 등급을 낮추겠다. 그 신용 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플러스로 이렇게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용 경색 문제, 동맹 문제, 이런 부분을 가장 강력하게 지금 무디스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미국은행의 신용등급 강등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떤가요? 일단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이제 분석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용등급 강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치의 그런 등급도 있었습니다만은 국내 정시에 이제 좀 반영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이제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점 단기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이 완화적인 반응으로 1%대 안쪽으로 또 실제로 증시가 미국에서 마감이 돼서 국내 증시도 이 영향을 받아서 이제 약세로 약한 그런 것을 이제 보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성장주에 대한 투자를 좀 줄이고 또 원자재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투자자들한테 권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은 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인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넥스트 차이나로 인도가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분쟁으로 인도에는 어떤 이점이 있는 걸까요? 네, 일단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이제 미중 통상 갈등에 따라서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로 1분기 미국 반도체 수출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7배 증가했는데 여기에 인도가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프트웨어 고급 인력도 많고 또 거대한 내수 시장을 이제 기반으로 반도체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키우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인도에는 아직 반도체 제조 시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고급 소프트웨어 인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큰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 주요 반도체 회사 중에 8개가 인도의 디자인 센터를 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수혜를 잇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인도 같은 경우 아래 자체 생산 시설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2026년 말 생산을 하겠다라고 해서 인도의 구자라트 지역에다가 80억에서 100억 달러 정도를 들여가지고 우리나라도 한 이게 10조에서 13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인도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라고 의욕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와 중이 갈등 상황이 깊어질수록 이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는 인도가 수혜를
굉장히 가질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요즘 그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인도로 많이 이전을 하고 있거든요. 뭐 애플도 탈중국의 속도를 내서 지금 아이폰 공작의 인력의 4배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삼성전자도 인도 노이다에다가 대규모 스마트폰 공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또 테슬라도 인도 공장 설립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닛산이나 르노 같이 또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도 인도 공장에 6억 달러 투자하는 등 여러 면에 있어서 자동차, 핸드폰 그리고 이 반도체 이르기까지 미중 갈등 속에서 인도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겠습니다. 네, 인도 이 시장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히 인도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현 총리 모디 3기의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제조업 비중을 확대한다는 정책에 장밋빛 기대감이 실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앞서서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모디 총리 내각은 기본적으로 제조업 중심으로 인도를 일으키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다. 그러니까 세계의 제조업 산업을 일으키면서 경제 성장률을 구가했는데 그 역할을 인도가 자임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중을 지금 제조업을 15%에서 25%까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GDP 이제 수준에서 이렇게 확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지지율 70% 이상이거든요.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집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조가 바로 제조업 중심의 인도 강국으로 포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국내 대표 자산 운용사들이 인도 대표 지수인 니프티 50을 추종하는 ETF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상품들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인도에 관련돼서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 자산운용의 ETF 브랜드죠. 코덱스 인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의 인도 주식을 직접 담는 실물형 ETF 같은 경우에는 바로 미래에셋이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네. 인도 니프티 50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 금융 쪽, IT 쪽, 에너지 쪽이 강세인 그런 EFT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ETF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키움 자산운용의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보다도 합성 ETF라는 건데요. 인도 주식을 하나하나 사고 팔아가지고 현물로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증권사와 스왑 계약을 맺고 그 지수를 그대로 추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좀 약간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만큼의 ETF의 수익률이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또 내릴 때도 같이 내리지만은 이 투자자가 실제로 손해 질 때는 수수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조를 하셔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수익이 수수료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니까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지금 인도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할 경우에 유의할 점이 있다면 좀 꼽아주시죠.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수수료 어떤 것이냐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0.21이고요. 그다음에 미래에셋의 타이거 같은 경우는 0.24 그리고 키움자산의 코세프 같은 경우 0.36이기 때문에 이 점을 참조하셔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이 뭐 인도의 성장 가능성은 높고 뭐 장기 투자하실 경우에는 수수료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자주 이렇게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수수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수 상승률만 고려해가지고 투자하는 건 좀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또 이 지수뿐만 아니라 환 리스크 그러니까 환율 변동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환율 변동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환해지 상품이 거의 없습니다.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점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좀 위험 부담이 있는 점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성장이 높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이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와 같이 아울러 가지고 참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름 성수기에도 줄곧 부진했던 항공주에 간만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저비용 항공사 LCC들의 사상 최대 실적과 함께 여행 수요 회복에 따른 3분기 기대감 때문인데요. 그 배경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저비용 항공사가 호재일 수 있는 것이 지금 항공기 좌석 수가 그렇게 완전히 복귀한 상황은 아닌데 그런 상황 속에서 수요는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저비용 항공사들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주항공은 2분기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고요. 또 진에어도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2분기 영업이익 231억 원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흑자 전환을 한 그런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전분기와 대비해서 이 제중항공은 영업이익이 67%좀 감소한 그런 상황인데 이게 왜냐하면 최대 항공기 대수를 45대까지 기록을 해가지고 이게 비용 구조가 좀 약간 비효율성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3분기, 4분기 가면은 좀 이게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전망 때문에 호실적 전망이 이제 우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있는데 항공주에 타격을 주지는 않을까요? 일단 추이가 중요한데요. 지금 추이를 보면은 2, 3주가 고비라는 것이 방역 당국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간 일평균 6만 최대 7만 6천 명까지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2, 3주가 바로 이제 휴가철과 해외 방문 나들이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좀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은 특히 해외 여행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포기는 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지금 공항에도 상비약을 이제 구비하시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또 코로나가 예전보다는 좀 약해졌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굉장히 취약하신 면역력 가지신 분들은 좀 위험한데요. 그런 면에서 이 2, 3주 같은 경우는 아마 여행 또 나들이가 그렇게 크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이 유가 상승 우려도 겹쳐지면서 항공주 3분기 실적에 타격이 없을까요? 일단 항공기에 관련돼서 유가 상승의 어떤 요인이 지금 변수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지만 전체적인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원유 수요는 하루 176만 배럴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일단 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지난 6월부터 좀 약간 오름세를 보이는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발적 감산 그리고 수요가 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지만은 이제 여기가 변수가 하나 또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에너지 수입국이 중국이죠. 그런데 지금 경기 둔화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기가 활성화 덜 되다 보니까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원유의 어떤 가격 증가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7월 원유 수입은 전달보다도 19% 줄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변수가 또 상승폭을 제한할 것이다라고 해서 항공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쿠팡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쿠팡이 올 2분기 사상 최대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4분기 연속 영업 흑자인데요. 기록을 좀 상세히 분석을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컨퍼런스 콜을 열고서 올해 2분기 매출액이 58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영업이익도 1억 4천만 달러, 그래서 우리나라 돈 한 1,941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쿠팡은 로켓 배송을 선보인 이후에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해 왔는데요. 지난해까지 6조 원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에 좀 고무적인 결과를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분기 이후에 연속 흑자 기록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좀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쿠팡의 핵심 비즈니스인 프로덕트 커머스 분야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1%나 늘었고 달러 기준으로도 16%나 증가를 했는데요. 이 쿠팡의 핵심 비즈니스 프로덕트 커머스가 어떤 건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 건가요? 프로덕트 커머스는 제품 커머스라고 보시면 아까 그 로켓 배송 말씀드렸습니다만 로켓 배송만 분리하는 게 아니고 로켓 프레시라는 마켓플레이스를 같이 묶어가지고 바로 프로덕트 커머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제품 커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실제로 이 분야의 매출은 56억 8천만 달러, 7조 4천억 원이기 때문에 전년 동기와 대비 비교했을 때 21%나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켓 배송의 어떤 적자를 극복하고 흑자로 이제 전환시키는 데 기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로켓 배송뿐만 아니라 후발주자인 패션과 뷰티 그리고 오픈마켓 형태의 마켓플레이스 그리고 일반 판매자 상품을 이길 배송해주는 로켓 그로스도 큰 폭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흑자의 견인 요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쿠팡 플레이와 쿠팡 이츠, 해외 산업, 핀테크 등 신사업 매출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는 한 2% 정도, 1억 5천만 달러 정도 했는데 이게 2%도 지난해 비교했을 때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회원 등에게 할인을 해준다든지 지역을 확대하면서 좀 시장 점유율이 한 5% 정도 늘었어요. 그리고 쿠팡이츠도 10% 좀 할인하면서 회원 좀 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묶여 있는 부분 중에서 이제 약간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약간 2% 정도는 줄어들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핀테크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불안정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좀 보는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부가 반려동물 연관 산업으로 국가 전략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는데요. 이 내용 굵고 짧게 좀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주식, 간식 등 중심으로 펫푸드 분류 체계를 개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반려동물이라고 하면은 가축과 좀 분리가 안 돼가지고 이 반려동물이 먹는 사료와 실제적으로 사육하는 그런 동물이 먹는 사료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해외 같은 게 이게 구분이 돼가지고 굉장히 고품질의 주식, 간식 등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해외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게 적절하게 구분이 돼가지고 생산 차체부터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자체의 어떤 가이드라인까지도 있어야만이 산업 육성 또 수출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펫푸드 분류 체계를 조사 분석을 해가지고 내년에 사료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합 사료 그리고 특수 목적식으로 구분하고 또 간식까지도 구분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따라서 산업의 규모나 질적인 수준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펫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한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도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타트업을 네. 많이 육성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김원식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